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이 대한민국. 근데 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신 여러분들 입장에서 참 에너지 안보라는 면에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거대한 움직임 중에 하나가 에너지 패권 장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또 어떤 입지와 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정리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님이시죠. 양수영 사장님을 모셔서 충분한 대담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처음 오셨으니까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서유공사 사장을 역임한 양수영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부터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 석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네, 대왕고래입니다. 그렇죠. 뭐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닌데 네, 실제 석유공사 계시면서 네, 또 이 업계에 정말 오랫동안 계시면서 네, 이 실제 석유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셨고 그걸 네, 진두지휘 하셨고 네,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네. 전문가로서 이 대왕고래 사태를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참 말하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네, 대왕고래가 처음에 발표되고 나서 해외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왔어요.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좀 심하게 표현하면 황당한 얘기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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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은 그 석유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석유 지질 조사, 네, 어떤 퇴적 분지에 석유를 만드는 근원암이나 저류암이 있는지 그걸 먼저 조사하고 네, 그 다음에 물리 탐사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 탐사를 해서 그 지질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석유나 가스가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물리 탐사고 그 다음 시출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시출을 하고 나서도 한 번 시추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공을 또 뚫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생산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데 네, 지금 그야말로 그 물리 탐사하는 그 단계에서 네, 자원량을 그는 추정할 따름이거든요. 그 그렇죠. 단계에서 갑자기 그것도 뭐 1, 20억도 아니고 예, 140억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발표를 하니까 네, 해외 지인들이 뭐 놀라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냐 이 네. 연락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 전문가들한테 연락받을 때 더 그렇죠. 그렇겠죠. 예, 석유 개발 업계에 있는 그렇죠. 지인들한테. 네, 네, 예. 네, 저도 황당했죠, 사실. 네. 그렇게 황당한 마음이었습니다. 예, 황당한 자, 그러면 이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하나를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에너지 분야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대상자들을 네, 대상으로 네, 네, 이 석유 140 배럴이라는 네. 이 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140억 배럴이라고 그러면은 네. 그 양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어딘지 아시죠? 네, 미국이죠. 미국이죠. 미국. 예, 미국이 예, 육상 해상 전체 합해서 미국 전체의 확인 매장량이 480억 배럴입니다. 미국 전체가. 미국 전체. 네, 미국이 알래스카, 뭐 걸프 오브 멕시코, 뭐 육상 다 합해서. 다 합해서.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한 게 35억 배럴 내지 140억 배럴. 최소 35억, 최대 140억. 네, 그러면 이제 35억은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느냐? 예, 미국의 그 멕시코만에 수백 개의 유전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 멕시코만 전체 다 합해서 확인 매장량이 48억 배럴이에요. 야, 그 넓은 미국의 멕시코만 전체. 네, 그런데 그 비슷한 최소 35억 배럴, 네, 최대 140억 배럴. 그게 우리 동해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네, 그리고 상식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질학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발표를 한 거죠. 참 어쨌든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다 만약에 네. 그 잘못된 정보가 발표되는 것이 또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한번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쩌면 이게 잘못된 정보를 네. 나쁘게 얘기하면 또 희망 고문이 될 수도 네, 있고요. 네, 네.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네.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잘못된 정보라기보다는 과장된 거죠. 과장된 정보. 예, 과장된 거고 무슨 의도적일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잘 모르고 한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고 했다. 예, 예. 그래서 예.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석유 개발 쭉 단계에서 맨 네. 첫 번째가 석유 지질 조사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지역에 석유 광구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지역의 퇴적 분지를 먼저 조사합니다. 네. 거기에 어떤 근원함이 있고 어떤 저류함이 있고 그걸 먼저 이전에 그 탐사했던 기록들을 조사해보고 문헌도 네. 조사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140억 배를 이야기하면서 가이아나하고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네. 가이아나에 110억 배를 발견됐다. 네. 우리 동해 그보다 더 많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제가 좀 근원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근원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석유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석유가 퇴적하면서 만들어지는데 네. 석유를 만드는 물질 그게 이제 과거 지질 시대에 그 식물이나 동물들 이런 게 쌓여서 오랜 시간 고온 고압을 받아서 바뀌는 게 석유거든요. 네. 그게 근원함입니다. 네. 그런데 가이아나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남미 대륙에 브라질 남미 대륙의 북동부에 예. 브라질 수리남 그쪽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나이지리아 앙글라하고 해안선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1900년도 초에 독일의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세계 지도를 보고 그걸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남미하고 아프리카하고 혹시 옛날에 붙은 게 아닐까 예, 예, 예. 황당한 생각을 한 예,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대륙 이동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네. 남미와 아프리카가 옛날에 붙어 있다가 이게 쫙 떨어졌다. 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이걸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다 황당해서 말이 안 된다 그랬죠. 네. 대서양을 이렇게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한 50년 지나고 나서 대서양이 확장되었다는 해저 확장설이라는 게 나와서 그게 또 밝혀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대륙 이동설 주장한 사람이 그냥 설만 주장한 게 아니고 원래는 기상학자인데 이분이 지질학도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남미의 북동쪽에 있는 지질하고 아프리카의 남서부에 있는 지질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해저 확장설이 나오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판구조론이라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여러 지각들이 몇 개의 판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좀 지질학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유라시아 판하고 인도 판하고 이게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유라시아 판하고 태평양 판이 네. 밑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판 구조론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아프리카하고 남미 대륙이 예전에 붙어 있어서요. 이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중생대 쥐라기 때 벌어졌어요. 쥐라기 잘 아시죠? 네. 쥐라기 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해 벌어졌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얕은 바다가 되겠죠. 네. 그때 해양성 플랑크톤 아주 석유를 만들기에 좋은 플랑크톤들이 많이 퇴적이 된 겁니다. 중생대 쥐라기와 백악기에. 네. 그래서 이것들이 쫙 떨어져 나와서 지금은 남미의 브라질, 수리남, 가이아나 여기에 엄청난 유전이 발견되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앙골라 엄청난 유전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대형 유전 가스전은 대부분 중생대 근원암을 소스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도 그보다 좀 빠른 중생대 쥐라기 때 근원암이 소스락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이아나와 같은 유전 대형 초대형 유전을 가지려면은 중생대 지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동해는 언제 벌어졌냐면은 신생대 지금부터 한 3천만 년 전에 벌어졌어요. 네. 아주 오래 아주 젊은 층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생대 마이오세라 그래서 해성 퇴적물이 아니고 육지에서 흘러간 나뭇잎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가스를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석유가 아니고 가스층. 그것도 초대형이 아니고 뭐 중급 내지 뭐 대형 뭐 한 10억 배를 규모는 발견된 예가 있지만은 초대형이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의 퇴적 분지가 어떤 거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게 뭐 가이아나 같은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용역 회사가 우리나라 동해 퇴적 분지에 대한 연구를 좀 제대로 하지 않았나. 그분은 그 우리나라 동해 저류함 중에 터비다이트라고 아주 좋은 저류함이 있습니다. 저류함이라는 것은 석유가스가 들어가 있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게 있거든요. 그것만 생각한 거죠. 가이아나하고 똑같은 저류함이.
그러니까 소스락은 전혀 다른데 예. 저류함이 똑같은 게 있고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설사 그분은 뭐 미국에서 뭐 미국 석유회사에 근무를 했다니까 우리나라 동해 지질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석유공사 기술진들이 그런 걸 충분히 네. 사전에 얘기를 해보고 좀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고 할 텐데 그걸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 대통령까지 발표하는 그런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통상 그런 뭐 좋은 일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네, 이제 석유공사 사장님께서 발표할 수도 있고 네, 언론 브리핑으로 네, 혹은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국 국장님이 할 수도 있고 네, 차관급이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네. 또 대통령이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이례적이지 않나요? 저는 아니,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당연히 이례적인데 예. 석유공사 사장도 발표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 사장 밑에 단에서 밑에도 발표를 안 해요. 유망구조가 예예 유망구조라는 것은 예. 이만한 구조가 나타났는데 석유가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시출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있다. 이만한 그릇이. 네. 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망구조가 있다는 것은 발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큰 구조가 있는데 앞으로 시초할 계획이다 이 정도만 발표하지 이게 뭐 몇십억 배럴 이런 발표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석유회사가 시출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참 의문투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이 에너지라는 것 우리 에너지 없이는 석유 한 방울 없이는 네네네. 사실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네, 여러분이 혹시 댁에서 뭐 이불 덮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 한다면 네, 그 과정도 석유 없이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그렇죠. 네, 여기 구성된 이런 것도 다 석유로 만드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 다 여기에 맞습니다.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석유로 만들어지는 예. 건데 석유 없이는 근데 그 석유가 있고 없고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이 석유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산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 석유를 놓고 정말 물리 탐사 과정에서의 결과를 놓고 네.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그런 일은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례적이다. 예. 너무나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가 도대체 담겼었던 것일까? 의문투성입니다. 근데 그 의문 중에 네. 성공률 20%라는. 네. 근데 워낙 그 석유공사 계시면서 네. 석유 시추에 성공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 있으시잖아요. 예. 그거 잠깐 한번 말씀 주시고 그리고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석유공사 있을 때 한 작업은 예. 그 제가 91년도에 아주 젊은 시절에 네. 석유공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대우에 한 20년 근무하기 전에 그때 이제 석유공사에 근무하면서 당시에 석유공사가 돌고래 구조대라 그래 여러 번 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공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개발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석유공사가 우리나라 대륙붕은 없다 포기하고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해외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막 석유공사를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석유공사에서 우리나라 대륙붕이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대륙붕 자료를 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구조의 가능성, 유망 구조 가능성을 제가 5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 5개를.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고래원이라고 제일 좋은데 시출해서 가스를 나왔어요. 네. 평가정 뚫어서 또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평가정에서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탐사정뿐만 아니라 평가정에 성공했는데 두 번째 평가정에 실패해서 개발을 못한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석유 탐사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96년 퇴직을 해서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제가 만드는 5개 유망 구조 중에 고래 5라고 하는 걸 제 후배들이 그걸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시출을 해서 찾은 게 오늘날 동해가스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동해가스전을 그렇게 만들 통해서 예. 우리는 가스를 생산하고 네.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셨고 또 네. 해외 시추 사업도 참여하셨고 많이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네. 성공률 20%라는 이 단어가 네. 많이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혼란을 드렸었거든요. 네. 한번 그걸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은
석유 시스템이라 그래서 요즘 이제 이 대왕거래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석유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석유 시스템이라는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맞아요. 예. 많이 익숙해졌는데 석유 시스템 뭐냐면은 석유를 만들게 하는 조건. 아까 말씀드린 건우함, 그 다음에 석유가 들어있는 저류함, 네. 위에 막아주는 덮개함, 그 다음에 트랩 구조 이런 게 이제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각각이 있을 가능성, 예를 들어 근원함이 있을 가능성이 80%다. 저류함이 있을 가능성이 80%다. 그러면은 0.8 곱하기 0.8 곱하기 그 다음에 덮개함 곱하기 트랩 네. 그게 성공률입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을 네 가지 요인들을 곱해서 나오는 게 탐사 네. 성공률이거든요. 네. 근데 이때 말하는 탐사 성공률이라는 것은 자 석유가스가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지하의 큰 동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암석 속에 조그만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 속에 석유나 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구멍 속에 물이든 석유든 가스든 공기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네. 물이나 석유나 가스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스가 한 50% 이상 들어오면 거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예, 예. 근데 보통은 한 70% 80%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50% 이상이 돼서 생산이 가능한 층을 찾았을 때 그때에 탐사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개발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발비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한 10m짜리 찾았는데 아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 개발비가 더 많이 든다 이거죠. 이건 개발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m 정도 가스층을 찾았을 때도 탐사는 성공을 했는데 네. 개발은 못 가는 거죠. 네. 그 탐사 성공률은 바로 그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지질학적 성공률, geological chance of success. 네. 그러니까 이게 개발 가능한 성공률이 아니라 예. 어떤 석유나 가스층을 찾을 성공률. 아. 그러니까 140억 배럴 성공률이 20%가 아니고 그럼. 대왕고래를 시추를 해서 석유나 가스층이 있을 가능성 그게 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140억 배럴 성공률 20%. 그러니까 그런 설명 없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 대부분의 국민들은 35억 배럴도 몰라요. 우리는 140억 예. 배럴만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그 동해에 140억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고 그게 나올 확률이 성공률이 20%다. 네. 이렇게 기대를 한 거죠.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면 무조건 돈이 얼마 들든 시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지금 그 시추하고 나서 이제 발견에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아니 노르웨이는 30공을 시추했고 뭐 이스라엘은 뭐 20공을 했는데 한 공 뚫고 그만두느냐. 물론 앞으로 해야 되죠. 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게 140억 배럴이 아니고 몇억 배럴, 10억 배럴 뭐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데 140억 배럴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노르웨이와 같은 뭐 중동 같은 산유국이 될 거다. 이런 기대는 국민들한테 잘못 헛된 희망을 주는 거죠. 그렇죠. 참 희망 고문이 무섭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골자가 이걸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시도해야 되죠. 시도하지 네. 말자가 아닙니다. 네, 네, 네. 시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올 때까지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헛된 고문, 네. 그죠? 헛된 희망 고문을 자꾸 주면 안 된다. 네, 네. 그냥 객관적으로 이게 정확한 그 숫자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네. 그죠? 예, 희망 고문을 줘서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주신 거고 그게 오히려 혼란을 준 격이 됐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그 덧붙여서 네. 혹시 또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오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석유 탐사를 그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정치권에서는 아 요즘 석유 쓰지도 않는데 네. 천연가스 쓰지도 않는데 뭐하러 탐사를 하느냐. 반도체 투자하지. 이런 비판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석유 천연가스가 100% 수입하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나오면 그렇게 좋은 일이 없죠.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를 쓰지 않는 때가 오지 않습니다. 21세기도 석유와 천연가스가 주 에너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찾으면 좋은데 예. 우리나라에서 있을 만한 예상되는 자원량 그걸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차분하게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뭐 로또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로또하는 심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네, 네, 네. 장기적으로 개발 계획을 편성하고 편성해서 그리고 그 개발 로드맵 안에 얼만큼씩 예산을 쓸 네, 건지까지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네, 그런 방향성에 발맞춰서 해야지 네, 그냥 희망 고문 던져놓고 우리 우르르 해야 돼 하면서 막 예산을 헛되게 써서도 네, 안 네, 되는 것이고 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이제 지금 석유공사가 외국 회사 투자 유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일부에서는 국부 유출을 한다. 그 외국 자문을 유치하느냐? 우리가 돈이 없느냐?
근데 메이저 석유 회사들도 네. 심해 탐사할 때, 심해 네. 시추할 때 단독으로 물론 하기도 하지만은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성공률이 10%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분산 차원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건 당연히 외국에서 들어오면은 해야 되는 거. 외국 회사가 들어온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걸 해서 뭐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계약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은 외국 회사가 들어와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저희 미얀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얀마에서 오퍼레이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수익에 대해서 오퍼레이터가 가져가는 게 한 30-40%밖에 안 돼요. 60-70%는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회사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외국 회사가 수탈해 가는 게 아니고 외국 회사는 일정 수익을 가져가고 우리 한국 정부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네. 외국 회사 당연히 투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뭐 최근 있었던 이런 사태도 한번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보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석유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의논해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한국 상황을 잠깐 정리하고 네. 또 역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네. 미국입니다. 네, 네. 특히 트럼프 그렇죠. 2.0 시대 이 에너지 패권의 장악을 위해서 네. 트럼프가 굉장히 강한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데 네, 네.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수출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납니다. 네. 제가 보기에 미국의 이 원유 수출액과 수입액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대략 한 3년 4년 전부터 처음으로 순수출국이 네, 됐잖아요. 그렇죠. 계속 순수입국이었다가 그렇죠. 네. 물론 수출도 했고 수입도 했지만 순수출국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때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 개발 사업 하겠다. 네. 또 셰일가스 세일오일 개발하겠다. 그런 영역으로 더 움직이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도 하지 마라. 네. 탄소 중립 노력하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이 에너지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에너지 패권 장악을 선언한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트럼프 2기의 행보를 봤을 때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속내가 있고 어떤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트럼프 1기 때 에너지 네. 정책을 보면은 2기 때를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네. 거의 똑같은 정책을 에너지에 있어서는 거의 똑같은 정책입니다. 네. 석유가스 생산 늘리고 재생에너지 지원을 줄이고. 네.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트럼프 1기 때 그 석유가스 생산 증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2018년, 19년에 석유를 많이 생산을 했고요. 전력가스도 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1기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데 트럼프 생각은 뭐냐면은 석유가스를 많이 생산을 해서 유가를 하락시키고 예. 그래서 그 저유가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다른 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 그게 네.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에너지를 미국 에너지가 세계 시장을 장악해서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누리겠다. 네. 그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미국 석유 회사들이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때 그때 셰일 혁명이 일어나서 석유가스를 엄청 많이 생산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 15년에 유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셰일가스 회사들이 도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동의 유전하고 달리 미국의 셰일가스들은 코스트가 많이 듭니다. 조그만 시추정을 많이 뚫고 거기다가 네. 또 수압 파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코스트가 높아요. 그래서 유가가 내려가면은 그 채산성이 안 맞아 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때도 2018년, 19년에 생산이 막 늘어나서 정작 2019년이 돼서 생산이 과잉이 된 겁니다. 네. 또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때. 거기다가 2019년 말에 코로나까지 왔죠. 네. 그래서 유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트럼프 때.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석유 천연가스 증산 정책을 하니까 미국 네. 회사들이 어느 정도는 맞춰주겠지만은 미국 회사들이 자기들이 손해 볼 정도로 유가가 하락하면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유가가 하락할 정도로 대규모로 증산을 하지는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장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마켓 쉐어 시장을 장악하려면은 네. 저가로 공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가로 밀어내기로. 근데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이게 다 미국의 민간 회사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아무리 외국에 가서 많이 팔으라 그래도 그 회사들은 적정한 수익이 나야 파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는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비싸게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석유 가스는 시장 가격에 따라 되는 거라 이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증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시장의 장악력을 높이겠지만은 네. 트럼프가 의도하는 대로 미국 석유 가스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이런 생기지 않을 거고요. 네. 여전히 석유 가스 시장은 예.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동을 비롯한 오펙 네. 이렇게 3등분이 아마 될 겁니다. 세계 네. 에너지 시장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뭐 마켓 시어를 에너지 영역에서 마켓 시어를 많이 차지하고 싶어 하고 네, 네, 네. 뭐 지금도 세계 최대 생산국이지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넓히고 싶은 움직임이고 그렇죠. 그 에너지 패권이 실제 말 그대로의 그 패권 장악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네. 트럼프 의지대로 그게 다 되진 않을 수 되지는 있다. 않을 거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 트럼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 이유는 네. 소위 민간 석유 회사들이 그렇게 움직이기가 어렵다. 어렵죠. 가격 예,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이신 거고. 예.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러시아라든가 중동 산유국들이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네. 이것을 그대로 지켜만 보지는 않을 그렇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예. 또 어떤 예를 들어 이런 나머지 국가들은 왜 그것을 지켜만 보지 않으려 할 것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네요. 미국이 글쎄요. 미국이 만약에 이제 증산을 해서 국제 유가가 만약 하락이 된다면은 오펙이 항상 그 자기들끼리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펙 입장에서는 또 유가를 안정화를 위해서 또 감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뭐 패권을 진다 해서 전 세계 에너지 그 나라들을 다 장악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네. 어떤 힘의 밸런스에 따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은 네. 결국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조금 제어가 될 거다. 네. 트럼프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조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네. 미국이 이제 석유 천연가스를 증산할 만한 여력이 많이 있고 많이 생산을 하게 되니까 그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뭐 감산을 해서 유가를 올린다든가 네. 러시아가 또 이걸 무기화해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조금 그 버퍼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조금 좋은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참 트럼프는 어쨌든 석유의 진심인 이유가 패권 장악에 있고 네. 또 그것을 통해 물가 안정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이유는 사실은 또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네. 추진할 수 있는 네.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하는 건 금리 인하와 네. 패권인 것인데 네. 그 두 가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네. 그 수단이 바로 석유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역시 러시아나 중동 같은 경우도 그 패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감산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산할 수 있죠. 말씀이죠. 예. 감산 맞습니다. 조치를 함으로써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참 이런 헤게모니 싸움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네.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와 중동이 저희는 이제 토론을 추구하고 있어서 네, 저도 의견을 한번 드리면 네. 러시아와 중동이 네. 감산을 하면 네. 미국의 에너지 패권 장악은 더 쉬워집니다. 어, 그만큼 감산을 생산을 하면은 늘려본다면 네. 그만큼 공급량이 줄어들고 네. 미국의 쉐어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트럼프는 네. 패권 장악이 목적이지 네. 가격 하락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네, 트럼프 네, 네. 입장에서도 네. 내가 이렇게 할 때 러시아와 중동이 감산해줬으면 좋겠어. 네. 너네가 좀 감산해. 나는 더 생산을 늘릴게. 내가 증산할 때 너네가 감산해야 되고 그래야 높은 가격에 우리 원유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충분히 이 바둑을 두는데 예. 이수 삼수를 네.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예. 뭐 저 같은 수준도 이런 생각하는데 트럼프도 분명히 너네 좀 감산해라. 예. 라는 압박도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증산해서 장악할 거야. 패권을 장악할 거야. 네.
이런 움직임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움직임 속에서 또 한 가지가 네, 한국 너 관세 때릴 거야. 대신 만약에 네, 우리 에너지 적극적으로 수입한다면 네, 네, 장기적으로 네, 우리 천연가스 이만큼 더 생산할 거니까 네, 요걸로 대체해. 네, 네, 그러면 내 관세 면제 줄게.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으로까지 수요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혹시 그를 네,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석유 시장이라는 게 이게 이제 오펙에 뭐 굉장히 또 여러 나라들이 많이 들어 있고 네, 또 석유 시장의 그 이 선물 거래하는 데 보면은 정말 치열하게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오펙 그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상대 국가들도 그러고 또 석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트럼프의 의도대로 그렇게 쉽게 될 거는 같지는 않은데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기가 아 너무 그런데요. 좋습니다. 예, 예. 그러나 저의 생각에도 네, 상당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생산을 막 늘릴 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감당해 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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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예, 하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역시 네. 이런 부분도 걸림돌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의 의지는 어쨌든 두 가지. 석유의 네. 진심인 이유는 네, 패권 장악과 예, 물가 안정을 통한 금리 인하 네, 네. 또 이것을 위해서 석유의 진심인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트럼프가 셰일 오일이라든가 뭐 셰일 가스 증산을 통해서 또 LNG 수출 확대를 통해서 뭐 정말 이 패권을 장악하거나 이런 움직임을 뭐 보폭을 막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게 에너지 전략에 이런 에너지 전략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파장 네. 분명히 파장이 있을 거라고 네, 보여지는데 그렇죠. 이미 패권을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들은 네. 주고 싶지 않을 거고요. 네. 내주고 싶지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뺏고 싶을 것이고요. 네.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지금 이제 제일 영향을 받는 게 LNG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산 LNG가 이제 막 나오면서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고 나서 발발하고 나서부터 네, 러시아산 가스가 많이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가스를 수입하고 있어요. 이 저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유럽은 러시아산 석유 가스를 이제 수입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석유는 수입이 제재가 되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석유는 유조선으로 다른데 어디서든 갖고 올 수 있는데 네, 가스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워낙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할 수 없이 조금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는데 그 이제 틈을 노려서 미국산 LNG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가격이 높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으로 오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알제리나 또 저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서는 파이프라인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한 70% 정도 됩니다. 그 유럽이 사용하는 천연가스 중에 가스관을 통해서 오는 게 한 70%, LNG가 한 30% 정도 돼요. 근데 그 LNG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에 주로 많이 수입을 했는데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틈새를 갖다 미국 LNG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유럽 전체 LNG 시장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파이프라인이고 30%가 LNG인데 그 LNG 시장의 반이니까 한 15% 정도를 미국산 LNG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은데도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산 LNG를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그런 상황이고 아시아 시장은 LNG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 프리미엄 그래가지고 아시아에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이런 나라가 LNG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으로 가격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미국산 LNG가 텍사스에서 파나마 운하를 건너서 태평양까지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아시아 쪽에 LNG 가격이 높다 보니까 미국산 LNG가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시장도 미국산 LNG가 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산 LNG가 많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전 세계 천연가스 LNG 시장은 조금 공급 과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천연가스 시장은
공급자들 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을 거고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앞으로 한 상당 기간은 보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 이렇게 미국의 트럼프 2기의 석유를 통한 패권 장악의 의지가 결국 국제 유가 하락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죠? 또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세계 경제가 씨름했던 22년, 23년, 24년 동안 네, 지금까지도 네, 씨름했던 이 고물가 현상을 네,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그림을 그리는데 참 도움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네,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네. 조선업 협조가 예. 필요하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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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짧은 통화를 했는데 네. 제가 그때 그 생방송에서 네. 그 조선업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네. 제가 분석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네, 네, 조선업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네. 거였으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네, 큰 틀에선 세 가지다라고 의견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해군 건조에 있어서 그렇죠. 자주국방을 추진하라는 움직임이 강해질 테니까 우리가 무기 얹을게, 너네가 배 만들어줘. 약간 이런 느낌인 네. 거죠. 그래서 하나는 해군 건조, 항공모함 포함이죠. 두 번째는 MRO 비즈니스. 네. 미국 내 해군 군함의 유지 보수 사업이 필요한데 네. 이게 어렵다는 거죠. 미국 네. 내에서. 네. 조선업이 지금 0.1%밖에 안 되잖아요. 네. 세계 시장에서. 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걸 질문드리려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의 협조 가능성이 있는 것이 LNG 선이다. LNG. 네. 트럼프가 그동안 계속 내세웠었던 그 정책 방향이 네. 에너지 정책인데 네. 에너지 개발하겠다는 건데, 네. 네. 그럼 지금도 세계 최대 생산국이고 이미 순수출국으로 바뀌었는데 네. 여기서 에너지 생산을 더 많이 한다면 네. 수출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수출하려면 배가 필요한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으로 저는 그동안 네.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NG 수출에 있어서 네. LNG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이 분명 LNG 선이 네. 필요할 것이고 조선업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네. 보는 그 견해에 대해서 네. 석유공사 사장님으로서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반가운 소식. 예. 좋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LNG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그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70% 정도 되거든요. 네. LNG 선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그 신규 수주 기준을 봐서는 75%가 우리나라 3대 조선사가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LNG 선박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추월해 오고 있습니다. 네. LNG 선박에. 네. 그래서 중국이 2021년에 한 10%밖에 안 되던 게 2021년 15%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네. 중국이 점유율이. 예.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저렇게 큰 걸 또 못 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또 이렇게 LNG 선박에 대해서 저가 물량 공세에 나오면 우리도 사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가 우리한테 LNG에 관해서 이렇게 같이 협조하자고 이 손을 내미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 조선업에게는 뭐 상당 부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여지가 있겠다. 네. 생각을 해봐도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이 조선업은 또 안보와도 직결되는데, 네, 네. 조선업도 그렇지만 에너지 산업도 안보와 직결되죠. 그렇죠. 그런 것을 중국에게 협조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동안 이 조선업에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그렇죠. 흥할 때 뭐 울산이라든가 거제라든가 이쪽 지역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가 네. 또 다시 이게 기우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가 정말 어려워졌었잖아요. 네. 네. 근데 또 다시 흥한다라는 것은 우리 경제에게 네. 참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네. 이 에너지와 또 조선업이 연결되는 네. 그 경로에서 이게 하나의 밸류 체인이니까요. 네. 에너지가 전달되기까지 네. 우리 한국의 기여가 더 많이 굳건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경로에서 네. 우리 조선업이나 네. 에너지 업계에서 네, 네. 좀 이런 부분들을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제언 같은 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많이 지켜보셨으니까. 아마 트럼프가 네. LNG 이제 그 조선에 관해서 LNG 쪽에 우리한테 같이 하자고 협조를 요청한다 그러면은 알래스카를 아마 염두에 뒀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알래스카 LNG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의 그 프루드베이라고 알래스카 북쪽에 굉장히 큰 유전이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한 40년 전부터 석유를 생산해서 알래스카 북쪽에서 남쪽까지 송유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데 그 유전에서 석유가 생산되면서 그 녹아있던 가스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 네. 수반 가스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수요처가 없으니까 지금 그걸 뭐 인근에 조금 쓰고 나머지는 그 지층석에 도로 인젝션을 해서 집어넣어서 네. 석유 생산을 늘리는 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스를 가스관으로 해가지고 남쪽에 해서 LNG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2010년대 그때 미국의 엑슨모빌하고 몇 개 회사가 들어있다가 네.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지만 석유 회사들이 요즘 이 ESG 때문에 네. 환경에 민감한 프로젝트 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었죠. 거기다가 네. 투자비도 워낙 많이 들고 네. 그다 빠져나와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 알래스카 LNG를 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비판적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아니 엑슨모빌도 돈이 안 돼서 빠져나왔는데 네. 우리한테 덤태기 세우는데 그거 왜 들어가느냐. 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그게 정부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네. 미국의 민간 회사가 그걸 다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민간 회사가 수익이 없는데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충분히 수익성이 있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자비 건설공사가 들어가는 거라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마침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요청을 해서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트럼프가 우리한테 제의를 했다 이거죠. 네. 알래스카 주지사가 왔다 이거죠. 무조건 잡아야 된다. 무조건 잡아서 가스관 건설 그러니까 지분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죠. 투자비가 그렇죠, 좀 그렇죠. 들어가도 지분 그렇죠. 참여를 해서 가스관 건설공사에 우리 건설에 가서 들어가고 네. LNG 액화하는 데 들어가고 LNG 배 만드는 데 조선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엄청나게 사업기가 생기거든요. 그럼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놓치면 반드시 안 잡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예, 예. 그런 방향성 꼭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워낙 이 석유화학 개발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네. 상당히 좋은 그 트랙 레코드를 많이 남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영역도 그렇고 또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라든가 네. 여러 우리 엔지니어링 기업들 그럼요. 많은 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B2C 기업들을 기억을 하시는데 네, 네, 네. 이런 B2B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덜 친근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잘 아시지만 예. 삼성 엔지니어링은 예. 덜 아시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이런 예.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예. 얼마나 많은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하고 맞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그렇잖아요. 해외에서 지명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한국 기업들이. 예, 예. 그 트랙 레코드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네. 납기를 준수하고 네. 그 건설 수주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고 네.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이력들을 남겨왔기 때문에 네. 이 조선업의 기회 또 네. 한국 경제의 기회 아, 그럼요. 알래스카에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거 저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네. 유심히 봐야 되고 네. 그냥 미국이 사업하는 거 우리가 LNG 협조해달라고 해서 그 납품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네, 네. 우리가 먼저 거기서 석유 그렇죠. 개발 사업 뛰어들고 네. 그죠? 네. 상당 부분 우리가 참여해서 네. 그곳에서의 기회를 좀 탐색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을 그럼요. 부연을 내드릴까요? 왜 LNG 지분을 꼭 참여해야 하느냐면은 네, 지금 현재 LNG가 조금 공급 과잉이 돼서 가격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LNG 시장은 뭐 앞으로 당분간 네, 그 공급 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만 LNG라고 있습니다. 네, 오만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 LNG 그 천연가스라는 것은 액화를 시키지 않으면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수요처를 못 찾았다가 이 아시아 쪽에 우리 한국 측에 요청을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만 LNG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을 좀 달라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오만 LNG 입장에서는 수요처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 지분을 달라 그러니까 그냥 준 거예요. 지분을 그때 투자비가 뭐 그 몇백만 불밖에 안 들어갔는데 수십 배, 수백 배가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만 LNG에서. 그러니까요. 거기다 카타르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카타르 LNG도 네. 가스공사가 한국 민간에서 몇 개 모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도 지분 참여인 거예요. 네. 거기서 장기적인 공급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으로 오프테이크 하는 건 물론이고 네. 지분에서 얻은 투자비 수익이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알래스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약간 공급 과잉이라 조금 이렇게 다운돼가 있지만은 지금 LNG 시장에 들어가면은 석유와 천연가스는 어차피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이게 정말 효자 노릇을 할 수가 있을 거다는 거죠.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워낙 에너지 전문가시고 석유공사 사장님 네. 출신이시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더 개인적으로는 편리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가스는 가스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유는 그냥 우리 주유할 때 쓰는 네. 예? 그 가솔린과 디젤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여러분 드시는 음식도 네. 석유 없이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료도 네. 네. 원유에서 나오고 네, 네. 그죠? 여러분 농약도 그렇고 네. 여러분 드시는 그 제약, 약품 네. 다 원유에서 추출하고 그렇죠. 플라스틱 그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원유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네. 물이잖아요. 물이죠. 네. 우리 주변을 둘러싼 70%가 원유다. 원유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원유와 천연가스. 그렇죠. 예, 원유와 예, 천연가스, 예, 예. 에너지다. 그렇죠. 예, 예. 그만큼 예. 그냥 단순히 그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의미 이상의 그렇죠.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회를 꼭 좀 아이 그럼요. 잡았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하는 마음을 네. 저도 좀 담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네. ESG 주제를 좀 나눠보고 네. 싶어요. 제가 이 트럼프가 네. 일기 때 첫 번째로 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 탈퇴. 네. 바이든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재가입. 제가 네. 또 2기 때 트럼프가 첫 번째로 했던 행정명령 사인 네. 중에 하나가 네. 또 역시 네. 재탈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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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는 노력,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노력에 관심이 없다 네.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의 움직임도 ESG 경영 전략을 취했었던 그게 마치 유행이 식어가는 것처럼 네. 확 죽어가는 모습이 저는 느껴집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이제 1기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2기도 좀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기 때도 이제 석유가스만 강조하고 재생에너지를 뭐 이렇게 그 지원을 하지 않고 했는데 네. 이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흐름을 끊기가 힘들어요. 예. 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예. 이 많은 지구인들이 요즘 그 지구 온난화를 실제로 느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탄소 감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절실하게. 그런데 일반인보다 훨씬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투자자들이거든요. 네. 금융권 투자자들. 그죠? 여전히 트럼프가 아무리 저렇게 해도 투자자들 금융권에서는 ESG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석유 회사들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럽계 회사들 BP나 쉘 같은 데가 많이 하고 엑슨모빌이나 쉐보론은 조금 적게 했지만 그래도 꽤 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트럼프 1기 때 2017년하고 2021년을 대비해 보면은 네. 태양광이 2배가 늘었습니다. 미국의 네. 태양광이. 네. 풍력은 40% 이상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파리 협약을 탈퇴를 하고 뭐 재생에너지 웃기지 말라고 해도 이 대세 탄소 감축의 이 큰 흐름,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이 ESG를 중요하게 하는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2기에도 여전히 ESG는 여전히 강조될 거고요. 석유 회사들도 그 1기 때와 마찬가지로 2기 때도 트럼프가 뭐 증산을 하려 하니까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은 ESG를 완전히 무시하고 재생에너지를 뭐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은 거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계속 진행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트럼프의 이런 행보를 보면 네, 실제 이 업계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네, 네, 저는 이제 금융업 쪽을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네. NGBA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NGBA. 예, NG가 이게 넷제로고요. 네, BA가 뱅킹 얼라이언스. 네. 이게 넷제로를 위한 네, 글로벌 금융권들의
하나의 얼라이언스 네, 체제라고 네, 볼 수 네, 있는데 네, 이 중에 메이저 소위 IB 네, 이 투자 회사들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뭐 시티뱅크라든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 이런 모든 기업들이 이만큼씩 투자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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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들이 NGBA를 통해서 네, ESG라는 영역에 탄소 저감이라는 영역에 네. 정말 무지막지한 돈을 투입하다가 네,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네, 네. 다 제로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엄청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 중앙은행 네트워크도 네.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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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네트워크가 있는데 네. 미 연준이 여기서 빠집니다. 오.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것처럼 앞에 저희가 ODA 사업에 대해서 코멘트를 많이 못했지만 네, ODA 사업도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전체 세계 ODA 사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네, 미국이 이제 비용 감축한다고 ODA 네. 사업 철회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다른 나라들도 같이 철회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 굉장히 좀 문제들이 그래요? 많아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문제 속에는 네, 네,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심인 네, 에너지 패권 장악. 네, 네, 이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셰일가스 셰일 오일 개발 더 해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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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거 기후 변화 네. 대응에 신경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 네, 네, 참 그런 움직임이 네, 심각하게 일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좀 후퇴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이 굉장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유럽도 그것에 발맞춰 대응하자 지금 이런 움직임까지 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이렇게 제조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기후 변화 대응을 게을리하고 있는데 네, 유럽 유로피언 EU에서 집행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라고 탄소 중립 노력 나홀로 하면 네. 우리 제조 경쟁력 완전히 잃는다. 그렇죠. 우리 좀 힘을 빼자. 네.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기후 온난화와 네, 온실가스 증가와 예. 이런 현상들 네, 또 이상 기후 현상들이 네, 조금 더 리스크 요인으로 점증할 수 있겠다라는 네. 것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패권의 진심인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네, 그렇게 네.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제가 아마 조금 그 잘못 이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예. 이 트럼프가 아무리 그 기후 변화 이걸 뭐 이렇게 해도 네, 금융권은 여전히 ESG를 좀 어느 정도 예. 중요시하고 그 패턴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은 이제 트럼프에 맞춰 가지고 완전히 금융권 또 투자를 완전히 줄였다 이거죠.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요. 그래요? 예, 가장 빠르고 정말 안타까운 거. 이것은 네네네. 뭐가 맞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네, 네, 네. 금융권이 가장 발맞추고.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돈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산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나 이쪽으로 돈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런 움직임이 정말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좀 늦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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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그 KPI라고 해서 네, 이 그 공적 금융기관들의 평가 기준 안에 네, 탄소 저감 노력하는지 뭐 네. 그 영역에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를 그걸 넣어요. 제가 그 네, 자리에 네. 또 갔었습니다. 네, 네, 네. 실제 네. 갔었는데 그 KPI가 안 바뀌었어요. 2025년 KPI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금융사들이 늦어요. 근데 발빠른 금융사들, 글로벌 금융사들은 이미 다른 방향, 이미 화석연료로 옮겼습니다. 네, 거대 투자 자금을 화석연료로 옮겼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알래스카 개발이라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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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석유 개발 사업이라든가 LNG 가스 개발, 네, 미국 내에서도 네. 셰일 오일 개발 네. 여기도 다 역시 금융사들이 돈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야만 돈이 네. 몰려야만 가능한 일이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트워킹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쩌면 그 ESG 경영이라는 그 동안의 방향이 네. 유행으로 끝나는 것처럼.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그렇죠. 예. 반갑다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유행처럼 끝나가는 모습이라고도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1기 때는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네.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데 트럼프 2기 때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볼 수도 있겠다. 이제. 일기 때는 그랬고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네. 엄청나게 그 부분을 몰아붙였기 때문에 네. 그죠? 네. 예산이나 여러 가지 네, 면에서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확대됐었죠. 그렇죠. 근데 2기 때는 좀 다른 모습. 그러면은 참 이게 탄소 감축은 예. 정말 심각해지는 게 심각해져. 그게 그 우리 그 국가 온실 감축 목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NDC, 예.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우리나라가 이제 2018년 대비 2030년에 40% 하겠다. 네. 근데 이제 그 힘들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료를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2018년, 2019년 대비 2030년에 3% 준답니다. 네, 네. 40% 줄이겠다고 파리 협정 이후 다 약속을 했는데 네. 3%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은 이제 앞으로 탄소 감축 지구 온난화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번에도 이제 평가를 한 보고서를 제가 들여다 봤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네. 유엔 파리 기후 협약에서 약속했었던 것이 1.5도씨 추가 상승을 막겠다. 네. 2030년까지. 네. 그게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네. 네. 안타깝게도 이미 1.5도씨 이상 상승했습니다. 상승했고. 결론은. 근데 물론 이게 목표가 2030년까지의 계획이니까 네. 네. 목표가 흐트러진 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방향이 2030년까지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네. 지금도 뭐 어느 정도의 적당한 성과들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에너지와 탄소 감축과 둘 중에 어떤 걸 할래?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뭐 에너지가 충분하고 에너지를 조금 줄일 여유가 있으면 탄소 감축을 하는데 네, 둘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하라 그러면은 에너지를 할 수밖에 없죠. 돈이죠. 네. 탄소 감축은 돈을 쓰는 거고 쓰는 거고. 이건 돈을 버는 거니까. 그리고 에너지가 없으면은 산업이 안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미안하지만 이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탐욕이 네, 네. 지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은 악재 상황에 놓일 수 참 있다. 안타까운 예, 일입니다. 안타까운 네. 일이고 의견을 또 드린다면 여러 가지 경로로 네. 미국이 적극적으로 원유 공급을 늘려나가고 셰일 가스 공급을 늘려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네.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가 야기될 여지는 있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네. 이상 기후 현상이 더 많아지면서 그렇죠. 공급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분석도 상당합니다. 이게 식량 분야에서도 공급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네, 네. 에너지 광구라든가 네. 개발 사업에서도 차질이 많잖아요. 네. 이상 기후, 네, 네. 홍수, 뭐 가뭄 이런 네, 문제가 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돈을 추구하는 야욕이 네. 결국 더 망가뜨리게 되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보고서를 봤거든요. 네. 되게 전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네. 근데 정말 우리 사장님께서도 같이 안타까워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정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네. 한번 저도 이게 정답이라는 주장은 아니니까 네, 네, 네. 예,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 네.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네. 특히 에너지 정책이나 네. 혹은 외교 정책 네. 이런 방향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그 메시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 최빈국이지 않습니까? 네. 화석 연료 100% 수입을 하고. 그런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에 버금가고 예.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영국의 2배를 훨씬 넘습니다.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네. 그래서 산업을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산업으로 구조 개편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고 네. 공장들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네. 그런 쪽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정부도 지원하고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탄소 감축도 중요하지만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게 바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거든요. 네. 화석에너지 100% 수입하는데 재생에너지는 자체에서 하는 거고 네. 원자력도 우라늄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싸우지 말고 진보와 보수 정권이 뭐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양쪽 네. 다 키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석유 천연가스 이 확보가 이게 이 차질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석유가스 개발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공급 루트를 다양화시켜 가지고 네. 유사시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석유가스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네. 그렇게 세 가지 사항을 우리 앞으로 좀 명심하고 정책을 하는 분들도 이런 걸 다 명심하고 정책을 좀 수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만큼이나 비슷한 게 커피도 네네네. 하나도 생산 안 하는데 네.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 세계 않습니까? 최고. 예. 근데 뭐 커피야 어떤 유사시에 공급 네. 안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네네. 에너지는 네. 유사시에 공급 차단이라는 엄청난 공격을 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그냥 정전입니다. 정전이죠. 그죠? 네. 네, 스탑되는 완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앞에 말씀드렸던 알래스카라든가 네. 이런 지역을 통해서 자원 개발 사업 더 적극적으로 할 네. 필요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이 정말 많이 기억에 남고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이 산업 변화나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사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구나. 어떤 부분들을 내가 더 적극 고려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좀 네.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 네. 그 마음 담아서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 코멘트 요청드릴게요.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처음 출연하셨거든요. 네네. 소감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소감요? 예, 토론에 참여한 소감 어떠셨나요? 아유 김 교수님이 편안하게 네. 이렇게 좀 대담을 이끌어 주셔서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했고요. 네. 또 이 에너지에 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김 교수님이 이런 주제로 또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했던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현황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실 이런 자리까지 오시기 어려운데 그 사장님께서 쓰신 훌륭한 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저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그 이번에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고 네. 그 전 세계 에너지의 그 역사, 현황, 또 미래 전망까지 다룬 책입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 쭉 읽기 편하게 쓴 책이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아마 전 세계와 우리나라 에너지 현황을 이해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 책 추천드리면서 오늘 정말 유익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